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원래 IBF 학사의 팟캐스트였다가 드디어 유튜브 대세에 접어들어서 IBF 학사의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줄여서 아학류? 유치하다 유는 아니죠? 네. 와. 네네네네네. 네네. 예. 제가 약간 긴장해가지고 지금 네. 반응을 잘 못하겠네요.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패널들 네. 소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제이입니다. 예. 저 패널 보노보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이제 유튜브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도 함께하게 된 불량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저도 녹음을 해서 약간 좀 그 옛날에 그 느낌이 좀 없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평론가 채은님을 모셔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 방콕하고 어디 못 나가고 이래서 다들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계실 텐데요.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여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채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영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내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유일한 정보가 뭐냐면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이 집 안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만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 코로나 블루 탈출에 효용이 있어야겠구나.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와. 되겠구나 라는 게 하나였고요. 코미디였으면 더 좋겠지만 뭐 어쨌든 기분 좋아지는 영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너무 최신작은 아닌 작품. 그러니까 극장 가야 하는 작품은 네. 아닌 거죠. 세 번째로는 극장에서 놓쳤네 싶은 아쉬움이 남는 어떤 걸작 같은 느낌, 숨은 걸작 같은 느낌.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본 사람도 또 보고 싶은 작품. 이게 이제 제가 선별하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오늘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선정한 작품입니다. 내 사랑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33만이나 보셨어요 이미. 관객에 동원하셨고 보실 만한 분들은 다 봤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첫 영화로 이 작품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 특히 이 가을에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캐나다가 배경인 작품인데요. 가을 갈 때 노을, 뭐 평원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래서 신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내 사랑이라는 이 영화는 사실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 모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영화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번역해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캐나다의 민속 화가라고 불리는 모드 루이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사망한 작가인데요. 이분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내 사랑 모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는 이제 이 모드의 이웃이었던 사람이 쓴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 모드 루이스라는 화가의 이웃이었고 또 아버지가 이 화가의 작품을 일찍부터 수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작품들도 가지고 있고 이랬던 사람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생각이 되면 이 화가가 이 책을 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신 책이 그 네, 책이죠? 이런 그림들을 조금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화가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영화를 즐겁게 보실 수 있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도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네. 느낌인지는 사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의 원제는 되게 평이하게 내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었는데 원제는 모디예요, 모디. 그러니까 모드라는 이름을 이제 원제로 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 사랑이라는 그 번역을 해서 영화를 개봉을 했죠. 그래서 쉐이프 오브 워터나 블루 제스민 이런 영화에서 열연을 했던 셀리 호킨스가 모드를 연기했어요. 그리고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잘 아시죠? 여기 유명한 에단 호크. 예. 이분이 이제 주인공 모드의 남편 역할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모드와 에버렛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라는 굉장히 이제 달달한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이 화가가 어떻게 이제 지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모두 다올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루이스라는 에버린 루이스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올리였어요. 캐나다의 시골인 노바스코시아주에서 1903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작가는 여러 가지 기형을 안고 태어났어요. 이 모드라는 작가가. 그래서 키도 작고 자라면서 성장이 지연됐고 또 기형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깨가 내려앉고 턱이 거의 가슴에 붙어 있고 또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기형으로 자랐던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해요. 어머니가 정성껏 돌봤다고 하고 아버지는 이제 마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 관절염이 생기고 사실 되게 어렵게 이제 통증도 심하게 자랐는데 기형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피아노 치고 되게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던 아이였는데요. 30대 초반 정도 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요. 그러고 나서 이 찰스라는 6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 오빠가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귀찮으니까 숙모집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숙모집에 있는 딕비라는 곳에 바닷가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이제 이 아이를 맡겨서 아이도 아니죠. 이제 30대 여성을 싱글 여성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영화는 사실 내 사랑이라는 영화는 모두가 숙모집에서 있을 때 오빠가 이제 방문하는 곳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숙모도 오빠도 이 모두에게 굉장히 좀 약간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느낌이고 짐처럼 취급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숙모에게서 이제 거의 박대같다시피 그런데 숙모는 사실 오빠한테 돈을 받고 있었고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이제 영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동네 잡화점에 갔다가 에버릿이라는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에버릿이라는 남자는 뭐하러 왔냐면 에다노크죠. 에다노크가 역할하는 에버릿이 가정부를 구합니다 라는 광고를 내려고 온 거를 봐요. 전단지를 붙이려고 이제 주인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 전단지를 자기가 챙겨요. 딴 사람이 못 보게. 그리고 나서 에버릿을 찾아갑니다. 근데 에버릿 모두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박대를 받죠. 그런데 모두가 자기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에버릿의 집으로 옮겨가요. 그렇게 숙모의 집을 나오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사랑 이야기. 사실 이게 모두와 에버릿의 이야기입니다. 에버릿은 어떤 남자냐면요. 되게 그러니까 못 배운 남자 같은 느낌이 드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은 사실 생선을 파는 남자였어요. 어부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가로 세로 한 3.75m, 4m 이렇게 되는 한 평 조금 넘는 공간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두막집에서 집안일을 해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했던 건데 거기에 모두가 한 마리 새처럼 날아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에버릿이 얼마나 모두를 박대하는지 자기가 원했던 여성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일해줄 것 같지 않고 일도 잘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에 서열을 알려줄게. 나, 개, 닭, 그 다음 너. 처음에 굉장히 박대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무심하고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모두가 그것도 요구해가지고 일주일 임금을 25센트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물론 옛날이었으니까 25센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센트면 좀 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해야 $1, $1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모두는 이 상황을 견딜 뿐만 아니라 거친 남자를 다루는 법을 터득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게 모두였어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거든요. 에버릿은 사실 잘 못 배운 사람이고 고아로 자라서 노동을 하면서 사는 시골에였고 실제로 이때 모두의 나이가 34살 정도였다면 에버릿은 4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남자고 노동자이고 근데 모두는 그래도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긴 했지만 교육도 조금은 받았고 뭐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파서. 그렇지만 총명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판자에다 그림을 그리고 페인트 남은 걸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모두가 에버릿의 집에서. 근데 이 모두는 사실 에버릿이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고 글을 모르고 자기 이름만 겨우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선을 파는데 자꾸 잊어먹고, 근데 모두는 숫자에도 밝으니까 에버릿을 그렇게 이제 챙기기 시작하고, 에버릿이 일하는 거 챙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혹은 모두가 무시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제 손찌검을 당하기도 해요. 거친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이 둘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평남짓한 공간에서 둘이서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둘이 잠을 자는 것도 나란히 자긴 자는데 동침하진 않고 다락방 같은 곳에서 찬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팍팍하게 카메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답답한 공간인데요. 이거를 가끔씩 카메라가 밖으로 쫙 나와서 캐나다의 평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넓은 자연. 그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둘의 관계가요. 모두는 걸음걸이가 되게 뒤뚱뒤뚱하고 절뚝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뚝절뚝 걸어가는 건 항상 에버릿의 뒤였던 거예요. 에버릿이 앞으로 쭉 가고 그러니까 심지어 데려다주고 뭐 이런 데만 해도 그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넓은 평원에 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의 원경으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아름다워요. 네.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하냐면 예를 들면 모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조금씩 판자에다 심심하게 그리고 탁자 옆에 벽에다가 새를 그리고 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만타라는 어떤 여성이 미국 여성인데 생선 파는 이제 에버렛에게 이제 찾아왔다가 그림을 보게 돼요. 모두의 그림을. 그래서 이제 모두의 그림을 팔아주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엽서 같은 쪽지에 보여주는 걸 보고 나 이 그림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림을 사겠다 어디로 보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모두의 그림을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두가 큰 그림을 주문받아서 $5에 팔고 1달러 운송료 받아서 6달러에 팔게 된 날, 아까 25센트인데, 네. 주고 25센트인데, 6달러의 그림을 팔게 된 날, 다음 날, 에버렛과 모두가 어떻게 가냐면요. 똑같이 원경으로 가는데, 요번에는 술에 태우고 가요. 모두를. 자가용이 태웠네. 네, 술에 태우고 가는데, 둘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모두는 앞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것도 모두가 요구해서 해요. 결혼을 요구하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나 동침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 날은 또 수레를 타고 가는데 결혼하는 날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앞에 있는데 앞을 보고 있고 뒤에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앞에 가 있는 거죠. 앞장서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따라서 카메라가 똑같이 아름답게 이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뜻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화가 지금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풍경하고 인물들을 다룰 때 이 카메라가 이렇게 가득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빠져서 풍경을 멀리 다룰 때 이 조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평남짓한 오두막에서 살았던 이 모두의 인생을 다룰 때 답답해질 수 있는 화면을 한 번씩 풍경으로 시원하게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작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조화롭게 잘 된 작품이고 그래서 이 영화를 기억할 때는요 집 안에는 되게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아기자기한 답답한 게 아니라 아기자기한 걸로 기억하게 되고 바깥쪽에는 되게 너른 들판에 탁 트인 느낌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그래서 선정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갖고 선정을 하고 가을 분위기에 맞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답답한 실내에 꽉 찬 그리고 야외에 탁 트인 이게 이제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는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모두하고 이제 루이스가 에버릿이 둘이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은 게 단지 그냥 발을 잡아요. 발을 잡는데 모두가 되게 뒤뚱뒤뚱 거는 사람이잖아요. 에버릿의 신발 위에 발 두 개 딱 얹고 이렇게 꼭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 걸음마요. 까치발. 네, 까치발을 하고 에버릿의 신발에 딱 발을 얹는 거를 그냥 오로지 그 발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꽉 찬 화면이잖아요.
그것과 수레를 타고 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여져서 이 영화 되게 아름답게 찍힌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미술과 화가를 다루는 작품인 것처럼 색상과 조형이 되게 뛰어난 부분들이 또 있고요. 모두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가 교육도 받지 미술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화가라고 공식 등록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민속 화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모두가 그리는 그림은요 꽃, 하얀 눈, 크리스마스, 뭐 동화 같은 세계, 원색의 세계였어요. 새, 나무, 그다음에 소, 말, 캐나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 그리고 수레, 작은 자동차, 그리고 남자로 사람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에버릿 남편, 그러니까 아니면 동네 아이들 정도인 건데,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소중했던 것,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나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린 그림이고 나이브 아티스트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색의 물감 페인트로 그린 그림인데 대개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농장에 말과 소를 그렸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갇히지 않고 근데 본인은 갇혀 지낸 사람이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그리고 그늘이 많았던 사람이죠, 사실. 상처도 많고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영화가 또 저는 이제 흥미로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모두는 유명해지거든요, 결국 유명해져요. 그 사만다라는 친구 여성 때문에 유명해지고 심지어 미국의 니슨이 부통령일 때 주문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백악관에 걸릴 정도로 이 그림이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그림을 팔기 시작하면서 집에다가 조그만 그 오두막집 나무 오두막집 앞에 그림 팝니다라는 팻말을 붙여서 이제 그리고 집 자체를 너무 예쁘게 그려놔가지고 지나가다도 사람들이 들려서 그림을 사고 이런 일이 생겨서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 나고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영화 여기서 끝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명해지고 끝나도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성공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쌍한 할머니가 불쌍한 여성이 그림으로 구원받았어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에버릿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버렛은 그냥 조용하게 혼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버릿이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모두의 외숙모가 숙모가 아이다 숙모가 이제 모두를 돌봤었잖아요. 에버렛이 가기 전에 이 숙모가 에버렛을 만난다면 당신을 알아 TV에서 봤어라고 얘기하면서 착한 아내랑 살면서 너는 불평만 하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모두는 천사 같은 아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고 에버릿은 무식해서 사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모두가 모두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다가 모두가 돈도 버니까요. 돈도 에버릿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에버릿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 나갈 때 집 앞에 사람들이 와 있고 일 끝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또 버글버글하고 카메라가 수시로 들어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난 나쁜 놈 되고 너는 천사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냐면 열등감도 있고요.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자기를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에게 폭발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하필이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뭐냐면 모두가 과거에 아이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숙모와 오빠가 이 아기를 기형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형이 너무 심해서 있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과거의 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또 어려움이 확 닥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둘이서 이런 관계가 해피하게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삶에 대해서 에버릿이 갖고 있는 분노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편견이잖아요. 사실 에버릿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고 모델을 향해서는 당연히 편견을 갖고 있어서
숙모와 오빠가 심지어 가족인데도 이 모두를 대했던 방식이 편견 때문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였고 되게 부끄러워했었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사실 모두가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통쾌했던 그런 장면들이 오빠가 나중에 이 모두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버리고 재산도 팔아놓고 신문에서 이제 이걸 보고 찾아왔을 때 모두가 너무 통쾌하게 오빠한테 그림 한 장 팔고 보내요. 그것도 1달러 더 붙여가지고. 왜냐면 오빠는 또 에버렛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에버렛이 너한테 빌부터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해주겠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파점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모두가 그림만 그리게 됐을 때요. 그림을 그리러 하는데 그림의 어떤 그림 도구를 사러 이제 갔을 때 에버릿이 들어갔을 때 자파점 주인이 그래요. 그런 그림을 누가 사는지 모르겠다. 5살인데 아들도 그릴 그림 내 아들 그림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신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면서 에버릿이 통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머저리 같으니 이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두가 가만히 소심하게 이렇게 있다가 머저리 같으니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가면서 멍청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에버릿이 또 편들어요. 원래 저래 이러고. 그러니까 둘이 되게 무뚝뚝한데 에버릿이 모두를 편들어주는 장면과 그러니까 그런 소심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죠. 조금씩만 펀치. 아까 오빠에 대해서 했던 것도 그렇고 다시는 어떤 자기가 겪었던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 또다시 오빠에게 의존하는 거는 사실 또 그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오두막에 모두가 에버릿의 작은 오두막에 날아든 새 같았는데요. 그런데 서서히 그 관계를 스며드는 방법이었면서도 사람들이 에버릿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모두는 그리고 에버릿이 굉장히 모두에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조차도 모두가 관계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관계를 주도했냐면 말씀드렸듯이 에버릿을 선택한 것도 모두였고요. 처음에. 그리고 모두에게 에버릿에게 찾아간 것도 모두였고요. 그리고 에버릿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도 모두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아픔? 이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혜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모두가 서서히 에버릿을 변화시켜가는 것들이 에버릿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점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정리를 해보자면 모두가 그린 새들 혹은 소, 자동차 심지어 썰매 이런 것들은 정말 한평남짓한 공간 안에서 탄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새들과 자동차와 소와 말과 이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온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정말 가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한평남짓한 공간에서 평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는 어쩌면 한평 같은 자기 공간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좋은 핑계를 만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물리적인 세계가 제한된 그런 환경까지 더해진 건데 우리한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는 에버릿한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당신 싫어하잖아요. 모두가 에버릿이 자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는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당신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는 그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파점에 에버릿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여성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재빨리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존재가
모두의 존재가 참 존엄하고 존귀해지는 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라면 그게 나 홀로 존귀해지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는 존엄해 존귀해 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재빨리 찾아내는 것,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모두가 정말 가장 작았지만 가장 작고 힘이 없고 장애도 갖고 있었고 심지어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에버레스트는 키도 크고 정말 힘도 세고 위협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 모두가 그 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그 지혜로움은 결국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해 라는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의 불편한 몸은 평생 작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린 새와 소와 마차들은 그렇게 넓은 세상을 누빌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같이 살았던 정말 예쁘게 살았던 모두의 삶이 우리가 함께 존귀해져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냥 너무 줄줄줄 중구난방 예.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오, 거의 막. 예. 영화를 진짜 보고 싶게 만드는 네. 소개였네요. 역시. 네, 이미지로 남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이 계절에 추운 계절에 되게 좋은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나오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자마자 소리만 들리는데 영화가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러다 영화를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약간 들었지만. 그럼 안 되는데? 네. 확인차. 예. 되게 볼만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걸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영화들도 장면들이 막 기억이 나네요. 캐나다의 그 환경들도 보고 싶고. 네. 제가 프랑스는 좀 아는데 캐나다를 몰라서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숨겨진 혹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너무 스포를 한 건 좀 잘라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길게 얘기했죠 지금.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내주십시오.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실화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다 나온 거는 크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네. 중간에 이제 좀 걱정하셨을 때 네. 실화이긴 하죠. 네. 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는 그긴 아니지만 아니야. 어쨌든 네. 네. 저는 이 선정해주신 이유 4가지를 설명해주신 게 정말 너무 처음에 초중반에 내가 지금 좋은 것 뭐였죠?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신 거 숨은 걸작 본 사람도 예. 또 보고 싶은 작품 네. 너무 최신작 선정의 아니고 기준이 네. 네. 극장 상영 그래서 지금 개봉장 진짜 신중하게 네 저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방송을 최은 네. 영화평론가님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근데 괜찮나요? 저 말도 조금 빠르고 사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사회 방송이다 보니까 깨알 소식, 학사회 저희가 사실은 학사회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우스운 조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행보를 보내고 있죠. 네. 말하면서도 약간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꿋꿋이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습니다. 네. 음지에서 양지를 뭐. 그럼요. 깨알 소식. 네, 깨알 소식. 깨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로나19 이런 시대가 되어서 다들 그 랜선으로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오프 모임으로 했던 현장 모임에서 했던 모든 예배나 수련회, 뭐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랜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요번에 저희가 그 직장인 대회 그 지금 올해 6회째거든요. 올해 주제는 육회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아, 우리 웅주 박사님이 계속 방송 찍을 수 있을까? 네. 네, 어렵을 것 같습니다. 6회. 지금 뭐 그 코로나 시대가 돼서 더더군다나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직면하고 변화를 깨우다라는 주제로 10월 17일하고 24일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네. 깨알같이 써 있어서 네, 너무 깨알같이 썼네요. 너무 네. 깨알같이. 그 토요일이고요. 오전에 그래서 그 랜선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IBF 리딩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김용주 학사님이라고 있어요. 한양대 학사님. 알죠. 네네. 그분이 전설적인 분이죠. 뭐 전설까지는 아니고 네, 그분이 이제 그 독서 나눔과 이제 글쓰기 뭐 이런 카테고리로 해서 사실은 오프 모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랜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특별히 IBF 그 학사회 네이버 카페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학당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글쓰기 관련된 글들, 독서 나눔과 글쓰기 그리고 매일 묵상 나눔, 그래서 우리 영성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 아학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학사회에 있는 몇몇 학사들이 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라는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IBF 학사님들 사업장이나 뭐 인터넷 그 사업 사이트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직접 한 번씩 방문도 해서 같이 후기도 올려드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IBF 학사님들 중에서 그 자영업자나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0월 이제 후반부쯤에 저희가 이시종 전 총무님이죠. 예, 모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좀 같이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두 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경의 뭐 같은 건데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토대로 이제 한국 기독교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의 소식은 아니지만은 그 최은 영화평론가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그 기독교 영화제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작년부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부집행위원장이랑 수석 프로그래머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를 굉장히 소규모이지만 알차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 2회가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많은 영화제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처럼 요즘 시기가 그래서 저희도 조심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11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11월 26일에 개막을 하고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온라인이니까 상영 기간은 조금 길어요. 저희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뭐 시간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기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그때 무비블럭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코너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물론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고요. 네, 영화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리는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어떤 토크 프로그램이나 포럼이나 뭐 이런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 영화제가 열리는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입니다. 당연히 IF 여러분들도 모두에 포함이 되시고요. 오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통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 하면은 좀
네, 홀리한 그죠? 영화. 네네. 그리고 너무 성경적인 이렇게 영화, 착한 영화. 간증 네. 위주인데 이제 약간 좀 최근에 보면 이상한 네. 그 약간 이단 중국에 있는 이단 뭐 이런 연관된 네네네. 그것도 은혜롭다고 막 소개해주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아 이게 진짜 기독교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알고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엄선된 영화들 선별해서 작품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기독교 안에 갇히지 않는 영화. 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화. 갑자기 기독교 막 영화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우삼 감독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좀 오우삼 감독은 그 무림 영화 찍은 분 아니에요? 왜요? 왜 세우셨는데요? 보통 비둘기와 그 성당 죄송합니다. 네. 그냥 검색해주세요. 모두를 위한 영화제. 바로 제압당했어.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네. 1회 했던 그 기록들이 사실 이제 온라인에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네,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줄여서 네. 모기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방송은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가 전반적으로 이제 청취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유튜브 뭐 예산 때문은 아닙니다. 서버를 운영하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옮긴 건 아니고 왠지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랬군요. 괜히 말했나?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유튜브가 대세기 때문에 네. 저희도 큰 물에서 놀자라는 마음으로 앞에 건 잊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조금씩 바뀌어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컨텐츠도 이제 뭐 고민을 하고 있고 책 소개나 또 상담이나 혹은 책 소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특성상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뭐 그런 방송들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박사회에서 유튜브를 만들 때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원래 팟캐스트 하던 대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는 그런 방송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속 녹음을 하는 거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팟캐스트랑 유튜브에 이렇게 큰 차이는 일단 없어 보여서 예전에 하던 거를 이제 저희가 또 좀 오랜만에 한 느낌이었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네, 얼마 전에도 추천을 받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평론가님께서 해주셔서 이것이 데스티니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네, 꼭 이 영화를 찾아서 보면서 또 저만의 감동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서로 소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PR 홍보. 네, 역시 댓글 기능을 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평론가님이 소개해준 영화 이야기 들으면서 딱 들으면서 제 아내가 딱 생각났어요. 정말 이렇게 인간 아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 인간을 이렇게 많이 어쨌든 인간들에게 설마 했는데 좋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네. 헌정 방송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까봐 당황했는데. 새로운 포인트예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선택하고 주도에 따르잖아요. 네네. 근데 제 아내가 사실은 저를 이렇게 딱 지명하게 부르는 IBF에서는 거의 이렇게 퇴짜 맞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김병현 간사님 이후로 그다음 뭐 이제 이어서 계속 퇴짜 맞다가 의문의 일패 김병현 가서 김병현 간사님 뜬금없이 등장해서 사모님을 타단체에서 만나셨잖아요. 성경에서. 맞아요. 저도 이제 거절당하다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일반 교회에 있는데 저를 탁 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떠올랐다. 그래서 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꼭 봐야 되겠다. 하지만 김명림 목사님은 남을 것 같습니다. 타단체.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약간 좀 이제 저희가 두서없이 모셨는데 네. 저 오늘 의외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왔는데 긴장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제가 예. 너무 네. 저 혼자 막 주저리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아니, 막 들고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쩔 뻔했어. 네, 뭐 좋습니다. 저는 IBF는 워낙 저는 고향 같은 곳이고 저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IBF 학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해오시는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일이라서 네. 네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또 어느 구석에 있는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뭔가 역할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겐 스타인데. 아니, 아니 이게 겸손함마저 겪는데 와, 통합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